NBA판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매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NBA 드래프트가 끝나자마자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 트레이드가 터진 건데요. 라멜로 볼이 샬럿 호네츠에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ESPN 샴스 카라니아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샬럿이 라멜로 볼과 조시 그린을 미네소타에 넘기는 대가로 나즈리드 그리고 2033년 비보 1라운드 픽, 28, 29, 31라운드 픽 스왑 3장, 29, 32, 33년 2라운드 픽 3장을 받아왔습니다. 드래프트가 끝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 규모의 트레이드가 나온 겁니다. 이 트레이드를 이해하려면 양쪽 팀의 상황을 각각 잘 짚어봐야 하는데요. 먼저 샬럿 호네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샬럿 호네츠는 지난 시즌에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팀인데요. 1월 2일까지는 11승 23패였던 팀이 이후 45경기에서 32승을 챙기면서 플레이인 토너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마이애미 히트를 이기면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승리를 맛봤습니다. 물론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포스트 시즌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정규 시즌 이후에 펼쳐진 경기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1월부터 시즌 끝까지 리그 공격 효율이 최상위권이었고 수비 효율도 5, 6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라멜로 볼이 있는 상황에서 팀이 이 정도의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샬럿 호네츠는 왜 지금 라멜로 볼을 팔았을까요? 이게 이번 트레이드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라멜로 볼은 지난 시즌 72경기를 뛰면서 평균 20.1득점, 7.1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3점 슛은 10.3번 시도에서 36.8%로 넣었고 리그 어시스트 9위, 3점 슛 성공 2위였습니다. 라멜로 볼이 코트에 있을 때 샬럿 호네츠의 공격 레이팅이 125.8이었습니다. 커리어 최고의 시즌이자 주가가 가장 높게 살아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샬럿은 바로 이 타이밍에 라멜로 볼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요. 라멜로 볼은 지난 6시즌 동안 부상 때문에 풀시즌을 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72경기를 뛴 게 그나마 끝까지 시즌을 잘 완주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 3시즌을 합산하면 고작 105경기밖에 뛰질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발목 부상 이력이 고질적인데요. 그리고 라멜로 볼의 계약 규모도 문제가 되죠. 앞으로도 매년 큰 돈이 나가는 구조인데 26, 27 시즌에는 40밀, 27, 28 시즌에는 43밀, 28, 29 시즌에는 46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상 리스크가 있는 선수에게 팀의 미래를 통째로 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게 샬럿 호네츠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샬럿 호네츠는 라멜로 볼을 직접 시장에 내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ESPN에 따르면 샬럿이 먼저 트레이드를 추진한 게 아니라 여러 팀에서 공격적인 오퍼가 들어오니까 받아들인 구조라고 합니다. 가치가 가장 높은 시점에 결단을 내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샬럿 호네츠가 받은 걸 보면 나즈리드라는 즉시 전력 빅맨의 드래프트 자산을 낙낙하게 챙겼습니다. 나즈리드는 미네소타에서 작년까지 팀의 핵심 식스맨이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당연히 주전 파워드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5년 1억 2,500만 달러 계약에 내년 연봉이 2,320만 달러로 잡혀있는 가성비로 보면 리그 최상위권 빅맨입니다. 여기에 2033년 비보 1라운드 픽과 픽 스왑 3장까지 얻었으니 샬럿 호네츠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협상한 딜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샬럿 호네츠가 어떤 팀이 되냐면 코어가 완전히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즈리드가 빅맨으로 들어오고 지난 시즌 신인왕 투표에서 아쉽게 2위에 그친 콘 크니플이 브랜드 밀러, 마일스 브리지스와 함께 주축 멤버가 됩니다. 샬럿 감독 찰스 리는 시즌 내내 팀을 잘 이끈 공로로 계약 연장을 했고 26, 27 시즌에는 당연히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잡겠다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는데요. 라멜로 볼이 빠지면 타격을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 크니플이죠. 지난 시즌 라멜로 볼의 패스를 받았을 때 크니플의 3점슛 성공률은 48.1%였습니다. 근데 라멜로 볼 없이는 39.7%로 내려왔죠. 라멜로 볼의 어쨌든 패스 능력이 크니플의 수치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라멜로 볼은 리그에서 가장 또 패스를 잘 해주는 선수 중 하나니까요. 이 숫자가 말하는 건 딱 하나죠. 라멜로 볼이 떠난 샬럿에서 크니플이 지난 시즌 같은 효율을 낼 수 있느냐. 이건 아직 물음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빅 트레이드의 주인공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24년, 25년 2년 연속으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나간 팀인데요. 올 시즌에는 2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는데 뭔가 한 단계가 늘 부족했죠. 그 부족한 게 뭔지는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볼 핸들링이 되는 포인트 가드가 없었다는 건데요. 기존 포인트 가드 역할을 그나마 대리 수행했던 단테 디빈첸조도 있었고 또 아요 도스무 같은 선수가 볼 핸들링을 나누기도 했지만 디빈첸조는 플레이오프 중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됐고 도스무는 약간 자신의 공격을 먼저 보는 타입의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포인트 가드가 좀 급해졌습니다. 마이크 콘리가 있다곤 해도 이 선수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드워즈 혼자 볼을 들고 득점까지 책임지는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미네소타 팀벌브스의 팀 코넬리 사장은 시즌 종료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노력하다가 해고되는 쪽을 택하겠다. 2라운드에서 탈락한 팀이 큰 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위험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 발언이 나왔을 때부터 미네소타가 대형 무브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는 이제 미네소타 팬들 사이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에 두 건의 대형 트레이드가 나왔죠. 줄리어스 랜드를 브루클린 네츠로 보냈고 오늘 라즈리드를 내주고 라멜로 볼을 데려온 트레이드입니다. 라멜로 볼이 에드워즈 옆에 서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2020년 드래프트 1순위와 3순위가 같은 팀에서 플레이하게 되는 겁니다. 앤서니 에드워즈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폭발적인 공격 자원 중 하나죠. 1대1 능력, 클러치 득점, 트랜지션 공격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오른 지도 오래입니다. 근데 앤서니 에드워즈는 볼 핸들러보다는 핸들러에게 볼을 받아서 폭발하는 유형에 가깝죠. 라멜로 볼은 또 그 반대고요. 공을 잡고 있는 상태로 경기를 읽고 동료를 살려주는 타입입니다. 경기당 3점 슛을 10번 이상 시도하지만 패스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잘 맞물린다면 미네소타 팀볼스의 공격이 리그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팀이 될 거라고는 모두들 벌써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멜로 볼은 혼자서 시즌에 3점 슛을 750번 이상은 시도하는 선수죠. 어떻게 보면 팀 전체보다 라멜로 볼과 앤서니 에드워즈가 던지는 이 두 선수만의 양궁 농구가 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가는 확실히 있었죠. 나즈리드를 내줬습니다. 나즈리드는 미네소타 팬들이 가장 아끼던 선수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이 나가면서 당연히 팀의 주축 포워드로 활약할 거라는 평가와 또 보도도 많았는데 불과 랜들 트레이드 사흘 후에 리드도 나가게 된 겁니다. 미네소타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라멜로 볼이 들어온 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미네소타 팀버wolves의 프런트 코트 공백 문제는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줄리어스 랜들, 라즈리드가 일주일 사이에 둘 다 나갔죠. 미네소타의 남은 빅맨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루디 고베어가 있지만 고베어도 이제 92년생의 선수거든요. 이 선수 혼자 인사이드를 지켜야 하는데 라멜로 볼도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또 다른 과부하 문제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제 고베어가 모든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한다. 미네소타 팀벌브스가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다음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 코넬리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젊은 빅맨들이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수준의 경쟁력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약간의 정리와 보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라멜로 볼과 앤서니 에드워즈의 어떤 셀러리만으로도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소식이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트레이드 승자와 패자를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승자는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앤서니 에드워즈 옆에서 볼을 제대로 배급해줄 포인트 가드가 생긴 거니까요. 앤트맨 커리어에서 이 정도 수준의 패스 파트너는 없었다고 봐야죠. 샬럿의 선택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라멜로 볼의 가치가 그래도 가장 높게 살아있을 시점에 결단을 내린 거고 즉시 전력인 나즈리드와 또 미래 자산을 또 많이 챙겼잖아요. 하지만 조금 또 걸리는 거는 이번 2026 신인 드래프트가 포인트 가드 풍년이었는데 하필 14순위를 받는 바람에 포인트 가드가 아닌 빅맨 자원을 뽑았다는 건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의 메인 볼핸들러는 누가 될지 이 부분도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건 콘크니플인데 라멜로 볼의 패스를 받았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찍던 3점 슛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크니플의 이번 시즌을 또 지켜보는 것도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CBS 스포츠는 이번 트레이드 분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샬럿은 라멜로 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의료 기록도, 강점도, 약점도, 그리고 그들은
라멜로 볼을 중심으로 팀을 짜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게 이번 트레이드에서 가장 날카로운 포인트입니다. 샬럿이 가장 잘 아는 선수를 내보냈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확실한 1옵션인 앤서니 에드워즈가 있는 상태에서 라멜로 볼이 가세하는 겁니다. 이 두 선수는 다이나믹 듀오 같은 모습으로 또 샬럿 호네츠에서 혼자 1옵션으로 팀을 이끌던 라멜로 볼이 아닌 팀의 또 다른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든 맥다니엘스도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약간의 부담은 좀 덜어놓은 상태로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옵션과 에이스를 보좌하는 능력의 라멜로 볼의 활약이 더해지면 상당히 재미난 농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팬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그리고 그런 분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번 트레이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팬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 버전의 다이나믹 듀오의 탄생, 이게 이번 트레이드의 최종 한 줄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드래프트 1순위 앤서니 에드워즈와 3순위 라멜로 볼이 드디어 한 팀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이 조합이 미네소타에게 첫 번째 NBA 우승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나즈리드와 드래프트 자산을 많이 품게 된 샬럿 호네츠가 조용히 웃으면서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얻어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트레이드의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될 건지 같이 댓글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은 저희 느바비큐 팟캐스트가 관련 주제를 다룰 때 또 참고해서 내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